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는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리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빗줄기는 낡은 스쿠터 한 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강서희의 헬멧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우비는 이미 빗물을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그녀가 오늘 하루 종일 섭취한 것이라고는 편의점 김밥 한 줄뿐이라는 사실을 더욱 처절하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서희는 시야를 가리는 빗물을 장갑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핸들을 더욱 꽉 쥐었는데, 오늘 밤 안으로 배달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당장 내일 아침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 그녀의 등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끄러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스쿠터의 엔진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비명처럼 들렸고, 서희의 머릿속은 오로지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 주변의 위험을 감지할 여유조차 없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멈추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위험한 선택을 했고, 그 찰나의 순간 오른쪽 골목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튀어나오는 거대한 물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스쿠터의 바퀴가 통제 불능 상태로 헛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둔탁하고 끔찍한 충돌음이 빗소리를 찢으며 허공에 울려 퍼졌다. 육중한 충격과 함께 서희의 몸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녀의 낡은 스쿠터는 도로 위를 몇 바퀴나 구르며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상처보다 눈앞에 멈춰선 거대한 차량에 고정되었다. 빗속에서도 묵직한 광택을 뽐내는 그 차는 단순한 외제차가 아니라 국내에 몇 대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였으며, 스쿠터의 핸들이 긁고 지나간 자리에는 선명하고 흉측한 스크래치가 길게 남겨져 있었다. 순간 서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는데, 저 차의 수리비는 그녀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권태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옆으로 밀어버렸고,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흔들린 차체보다 지금 귓가에 울리고 있는 비서실장의 보고가 그를 더 짜증나게 만들고 있었다. 그룹의 주가 방어를 위해 정략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사회의 압박과 당장 내일까지 약혼녀를 데려오지 않으면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걸겠다는 조부의 으름장은 태민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차가 멈춰 서자 앞좌석의 운전기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민은 이미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의 상황을 스캔하고 있었다. 태민은 우산을 챙길 새도 없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의 최고급 맞춤 슈트를 적시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성큼성큼 사고 현장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헬멧 쓴 배달원과 처참하게 긁힌 자신의 차를 번갈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나 걱정 대신 이 성가신 상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만이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스쿠터의 파편을 구두 끝으로 툭 차내며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서희를 향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운전자 보험은 들어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해결할 능력이 되는지를 물었다. 서희는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고, 헬멧을 벗자 땀과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차가운 태도에 위축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굴함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지만 연락처를 주시면 평생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수리비를 변상하겠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태민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당장 내일 먹을 밥값도 없어 보이는 여자가 수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평생 갚겠다는 말이 그에게는 그저 헛된 객기나 현실 파악을 못하는 멍청한 소리로만 들렸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지듯 떨어뜨리며 법무팀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할 테니 그때 가서로도 그 당당한 눈빛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며 비소를 흘렸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서희는 빗물에 젖은 명함을 주워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하지 않는 시선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양심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제 이름은 강서희이고 당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 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서희의 눈에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내뿜는 것과 같은 도끼와 살기 그리고 묘한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는데 태민은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돈을 구걸하거나 아부하며 굽신거렸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이토록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조부의 협박과 결혼 문제는 우연히 마주친 이 당돌한 사고 유발자와 겹쳐지며 기이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순종적이고 배경 좋은 재벌가 여자들과의 지루한 맞선에 진저리가 난 상태였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조부의 입을 다물게 할 법적인 아내라는 타이틀뿐이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잃을 게 없어 보였고 돈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그의 비위를 맞추려 들지 않는 저 야생적인 눈빛이 묘하게도 그의 비틀린 승부욕을 자극했다. 태민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는데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희를 그림자처럼 덮쳤지만 그녀는 끝까지 뒷걸음질 치지 않고 버티고 섰다. 그는 차갑게 식은 빗소리 속에서 났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돈을 갚는 대신 자신이 제안하는 거래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도 못할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서희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태민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수리비 낼 필요 없어. 대신 내 아내가 되어. 기간은 1년. 그 안에 내 집안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면 넌 자유야. 태민의 말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고 그 내용은 현실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기에 서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농담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뒤로 보이는 마이바흐의 붉은 미등은 마치 악마의 계약서에 찍히는 인장처럼 빗속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변호사를 부르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희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으려 했고 서희가 거칠게 저항하자 태민은 그녀의 귓가에 잔인한 현실을 속삭였다. 지금 이 제안을 거부하면 넌 내일 당장 유치장에 갇힐 거고 네 할머니는 병원비를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선택해. 강서희, 자존심인지 생존인지. 차갑고 건조한 태민의 협박은 서희의 가장 아픈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왔고 할머니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의 맹렬했던 저항은
순식간에 힘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자신의 운명이 이 오만하고 재수없는 남자에게 저당 잡히는 순간임을 직감하며 이를 악물었다. 결국 그녀는 힘없이 축 늘어진 몸으로 태민의 손에 이끌려 마이바흐루의 가죽 시트 깊숙이 파묻혔고 차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 순간 그녀의 가난하지만 평범했던 삶도 영원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차량 내부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태민은 젖은 슈트 상의를 벗어 옆자리에 던져두고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서희를 향해 흥미롭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는 차 안에서 서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찌그러진 스쿠터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존의 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방금 들이받은 것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비에 젖은 채로 끌려오다시피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글로벌 K그룹의 본사 타워였고 심야의 고요함 속에서도 건물은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서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평생 올려다보기만 했던 닿을 수 없는 별들의 세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태민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앞장서서 걸어갔고 서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이 된 기분을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광활한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태민은 서희에게 수건 한 장을 무심하게 던져주며 소파를 가리켰고 곧이어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태민의 개인 변호사이자 법무팀장인 최 이사였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이미 준비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펼쳐놓았다. 서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꽉 쥐며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지켜보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에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 태민은 자신의 책상 뒤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서희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읽어보라고 턱짓으로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서약서가 아니라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계약서보다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작성된 일종의 고용계약서에 가까웠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서희가 수행해야 할 권태민의 아내로서의 의무사항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동반 참석, 완벽한 내조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교류를 일체 금한다는 조항이었다. 서희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한 줄 한 줄 내용을 읽어 내려갔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계약서에는 그녀가 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될 금전적 보상과 품위 유지비 그리고 1년 후 이혼 시 지급될 위자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 금액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서희에게 기쁨이 아닌 자신의 인생과 존엄성이 돈으로 환산되어 팔려나가는 듯한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이게 당신들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인가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저급한 방식 말이에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자 태민은 차가운 비소를 머금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지금 그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듯 낮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존심은 냉장고에 있는 밥을 먹여주지 않아. 네가 거절하면 네 할머니는 내일 당장 길바닥으로 쫓겨나겠지.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해. 할머니라는 단어는 서희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타격이었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고 추가 조항을 자필로 적어 넣겠다고 요구했다. 태민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자 서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할머니의 완벽한 치료와 최고급 병실 제공 그리고 간병인 지원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달라고 말했다. 태민은 잠시 침묵하며 서희를 응시했는데 겁에 질려 울며 매달릴 줄 알았던 여자가 오히려 당돌하게 조건을 내거는 모습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최 2세에게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요구를 즉시 반영하도록 지시했고 서희가 부르는 조건들이 수정된 계약서가 다시 출력되어 나왔다. 서희는 수정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체로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강서희라는 한 인간의 자유가 종료되고 권태민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을 알리는 소리였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자 태민은 초이색에 서희의 할머니를 당장 자신이 소유한 재단 병원에 VIP 병동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고 서희의 낡은 짐들을 정리해 오도록 명령했다. 서희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바라보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을 느꼈다. 태민은 그녀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 따위는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으며 지금 당장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희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준비되어 있던 또 다른 세단에 올라탄 그들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서희가 살던 세상과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태민의 펜트하우스는 그야말로 성과 같았는데 높은 천장과 통유리로 된 벽면 그리고 모던하고 차가운 인테리어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갤러리나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말쑥하게 차려입은 가사 도우미가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밤중에 들이닥친 낯선 여자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태민은 가사 도우미에게 서희를 손님이 아닌 앞으로 함께 살 사람이라고 짧게 소개하고는 그녀를 안내해주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희가 안내받은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 더 넓고 화려했는데 킹사이즈 침대와 고급 가구들 그리고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은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철저한 고립감과 외로움뿐이었고 서희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욕실에서 씻고 나온 서희는 옷장 속에 미리 준비된 상표도 떼지 않은 고급 잠옷을 입으며 자신의 몸에 닿는 비단 같은 감촉에 이질감을 느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태민이 들어왔고 놀란 서희가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리자 그는 뻔뻔한 얼굴로 그녀의 방을 둘러보며 무언가 잊은 말이 있다는 듯 입을 열었다. 착각할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야. 이 방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연기일 뿐이고 네가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할 필요도 없어. 태민의 말은 서희가 혹시라도 가질지 모를 헛된 희망이나 감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냉혹한 경고였다. 서희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지지 않고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오기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당신 같은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할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뿐입니다. 당신이 사장이고 제가 직원인. 딱 그 정도 관계면 충분해요. 서희의 당돌한 대꾸에 태민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서희는 넓은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커튼을 쳐버렸다. 그녀는 할머니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는 최 이사의 문자를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재벌가 며느리라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할 전쟁 같은 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는데 낯선 천장과 낯선 냄새가 그녀가 더 이상 옥탑방에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주방에서는 이미 셰프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식탁에는 태민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태민은 서희를 본체 만취하며 커피를 마셨고 서희 역시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조용히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서희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즐비했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다. 태민은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며 그녀의 접시에 샐러드를 덜어주었는데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마치 사육사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듯한 무심한 행동이었다. 먹어. 오늘부터 넌 체력전이야. 오후에 백화점에 가서 내 그 촌스러운 스타일부터 싹 다 바꿀 거니까 각오해. 태민의 말에 서희는 울컥했지만 빈속에 들이키는 냉수처럼 차가운 현실을 삼키며 묵묵히 포크를 들었다. 그날 오후 태민의 비서실장이 대동한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고 서희는 마치 인형처럼 이리저리 돌려주며 치수를 재고 옷을 입어봐야 했다.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구두, 가방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서희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는 쓰레기통으로 처박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몰라보게 화려해졌지만 서희는 그 속에 갇힌 자신의 진짜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되자 태민이 퇴근하여 돌아왔는데 확 달라진 서희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 기색을 보였다. 세련된 원피스와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전문 메이크업을 받은 서희는 그가 알던 빗속의 초라한 배달원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민은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오늘 밤 예정된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긴장 풀어. 넌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신데렐라가 된 척 영위만 하면 돼. 실수하면 계약 위반이라는 거 잊지 말고. 태민의 차가운 속삭임이 귓가를 스치자 서희는 심호흡을 하며 그의 팔짱을 꼈다. 그의 팔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심장까지 닿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탄 리무진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가 강북의 평창동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민은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면서도 힐끔힐끔 서희의 표정을 살폈는데 두려움에 떨 줄 알았던 그녀가 의외로 차분하게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다시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고, 이 여자는 단지 필요에 의해 고용한 도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드디어 권 회장의 본가 앞에 차가 멈춰 섰고 웅장한 대문이 열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정원에는 이미 수많은 고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해 보이기보다는 위압적이었다. 서인은 태민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터로 발을 내디뎠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이 서희의 몸을 꿰뚫는 듯 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은 거실 중앙 상석에 앉아있는 노인, 권 회장의 것이었다. 태민은 보란듯이 서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가족들의 경악하는 표정을 즐기기라도 하듯 큰 소리로 선언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결혼할 사람, 강서희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며 모든 소음이 멈췄고 서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고개를 똑바로 들고 권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것은 가난한 여자의 오기가 아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권 회장의 거실에 흐르는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는데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조차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의 솥을 퍼런 냉기 앞에서는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듯 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던 권 회장은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깨뜨리며 서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태민이 데려온 낯선 여자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아이를 집안에 들인 것이냐고 노성을 터뜨렸다. 태민은 조부의 경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희의 어깨를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주었는데 이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통제권을 과시하는 행동에 가까웠다. 그는 차분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이며 이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듯 내뱉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친인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명품으로 치장했으나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서희에게 꽂혀 그녀를 발가벗기는 듯했다. 서희는 태민의 옆에 서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 유지 조항을 떠올리며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그녀는 권 회장의 모욕적인 언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태민 씨를 잘 내조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기백이 권 회장의 눈썹을 꿈틀거리게 만들었다. 권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가당치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그 물건을 내다버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태민에게 유채영과의 약혼이 이미 진행 중임을 상기시키며 그룹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태민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결혼은 비즈니스의 일환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맞받아쳤고 오늘 이 자리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살벌한 대치 상황 속에서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렸고 권 회장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태민은 굳어있는 서희의 등을 가볍게 밀며 귓가에 잘하고 있어. 밥 먹을 때 체하지 않게 조심해.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닌 경고였고 서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려하지만 가시방석 같은 다이닝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긴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서희에게는 그 음식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신경을 긁는 소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태민의 고모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서희에게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냐고 짐짓 교양 있는 척 물어왔다.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의 출신 성분을 까발려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었기에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로 포장된 배경을 읊어대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더 큰 곤욕을 치르느니 차라리 솔직한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똑바로 고모를 응시하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상치 못한 솔직한 답변에 고모는 당황한 듯 와인을 쏟을 뻔했고 주변의 친척들은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역시 근본이 없군. 태민아, 네가 아무리 반항하고 싶어도 그렇지. 수준은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권 회장이 비꼬듯 던진 말에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태민은 묵묵히 스테이크를 썰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서희는 태민이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지만 곧바로 자신과 그는 철저한 계약 관계임을 상기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식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 실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몸에 딱 붙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미모를 뽐내는 그녀는 바로 유채연기였고 그녀는 늦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권 회장에게 다가가 볼 키스를 건넸다. 그녀의 태도에는 자신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채영은 태민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서희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연스럽게 태민의 반대편 자리에 앉아 집사에게 와인을 요구했다. 그녀는 태민을 향해 매혹적인 눈웃음을 지으며 오빠, 오늘 내가 좀 늦었지. 파리에서 갓 도착한 신상 드레스 피팅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희는 채영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자신이 초라한 들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식사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권 회장은 채영을 보자마자 화가 풀린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우리 집안 며느리 감은 채연기밖에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채영은 그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태민에게 이번 주말에 있을 자선 파티에 파트너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민은 서희를 힐끔 쳐다본 뒤 자신은 이미 파트너가 있다며 정중하지만 차갑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채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서희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저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 이분이구나. 오빠가 밖에서 데려왔다는 그 재미있는 분. 채영은 재미있는 분이라는 단어에 악의적인 힘을 실어 말하며 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남자들이 서재로 자리를 옮기자 거실에는 여자들만의 묘한 기싸움이 시작되었고 서희는 숨막히는 공기를 피해 잠시 화장실로 도망쳤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거칠어진 숨을 고르던 서희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채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몸을 굳혔다. 채영은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통해 서희를 노려보았고 단둘이 남게 되자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얼마 받았니? 태민 오빠가 너 같은 애를 데려온 건 할아버지를 열받게 하려는 일회성 쇼라는 거. 너도 알지. 채영은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르며 모멸적인 어조로 서희에게 물었다. 서희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자신은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태민 씨와의 약속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채영은 코웃음을 치며 서희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검지로 톡톡 밀치며 경고했는데 그 손길은 가벼웠지만 담고 있는 뜻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주제 파악 좀 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신고 있는 구두, 전부 태민 오빠 돈이잖아. 넌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채영의 독설은 서희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지만 서희는 물러서지 않고 채영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기생충이라면 당신은 뭔가요? 사랑 없는 결혼을 구걸하는 비싼 인형. 적어도 저는 제 발로 서 있습니다. 서희의 방역에 채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가 손을 들어 서희의 뺨을 치려던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문 앞에는 태민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서 있었고 그의 차가운 시선은 공중에 멈춘 채영의 손과 서희의 붉어진 눈시울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태민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희의 팔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등 뒤로 숨겼고 채영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사람한테 손대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꼴 보이면 그땐 우리 집안과 내 집안의 모든 거래가 끊길 줄 알아. 태민의 말에 채영은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고 태민은 대답도 듣지 않고 서희를 데리고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저택을 빠져나와 차에 탈 때까지 태민은 서희의 손목을 놓지 않았고 운전석에 앉아서야 비로소 거칠게 핸들을 내리치며 숨을 골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고 서희는 얼얼한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민은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망설이다가 퉁명스럽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말투로 괜찮냐고 물었다. 서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 때문에 곤란해진 것 아니냐며 오히려 태민을 걱정했다. 태민은 픽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고 백미러로 보이는 멀어지는 저택을 보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중얼거렸다. 서희는 오늘 밤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다툼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변북로의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고 태민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곁눈질로 지쳐 잠든 서희를 훔쳐보았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의외의 강단과 솔직함은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고 그는 자신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파트너를 골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채영이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잠든 서희를 깨우려다 잠시 멈칫하며 그녀의 곤히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소의 날 선표정은 사라지고 무방비하게 잠든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묘한 연민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서희는 화들짝 놀라며 깼고 태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 빨리 내리라고 재촉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태민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서희는 넓은 거실에 홀로 남아 꽉 끼는 구두를 벗어던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발뒤꿈치는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진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빚을 갚는 채무자가 아니라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방패이자 파트너로서 이 살벌한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본가에 남겨진 채영은 분노로 몸을 떨며 와인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고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강서희의 모든 뒷조사를 시작하라고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강서희를 철저하게 짓밟아 태민이 제 발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독한 다짐을 하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강서희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생활의 흔적들이었다. 태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지만 식탁 위에는 평소 셰프가 차려놓던 화려한 서양식 조식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서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모델하우스 같았던 이 삭막한 공간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집 같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태민은 낯선 풍경에 잠시 멈칫했지만 숙취로 쓰린 속을 달래주는 구수한 냄새를 거부하지 못하고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서희는 태민이 자리에 앉자 말없이 물컵을 건네며 어제 과음하신 것 같아 준비했으니 입에 맞지 않아도 약이라 생각하고 드시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태민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삼켰고 따뜻하고 시원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찌르르한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고 자랐지만 이 소박한 밥상이 주는 기묘한 위로감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태민은 말없이 밥 한 공기를 다 비웠고 서희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출근 준비를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태민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는데 평소 뒤죽박죽 섞여 있어 찾기 힘들었던 넥타이와 커프스 단추들이 색상과 용도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랍장 위에는 그날 입을 슈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들이 미리 매칭되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비타민과 영양제가 담긴 작은 약통이 쪽지와 함께 놓여 있었다. 오늘 이사회 있다고 들었어요. 힘내세요. 라고 적힌 서희의 정갈한 글씨체를 보며 태민은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운 듯한 묘한 감정을 느끼며 쪽지를 주머니에 슬그머니 챙겨 넣었다. 회사에 도착한 태민은 하루 종일 이사들의 거센 공격을 받아내며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는데 특히 서희와의 결혼을 빌미로 경영자질을 문제 삼는 반대파의 공세는 집요하고 악랄했다. 하지만 태민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냉철하게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회의를 주도해 나갔고 그의 머릿속은 맑았으며 몸은 가벼웠다. 그는 문득 아침에 먹은 콩나물국과 주머니 속의 쪽지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피식 웃음을 흘렸다. 비서실장은 태민의 갑작스러운 미소에 당황하며 회장님의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태민은 그저 묵묵히 서류에 서명할 뿐이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태민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를 만나게 되었고 차창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는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기사에게 내색하지 않고 억지로 버텼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현관 입구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다. 거실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던 서희는 둔탁한 소리에 놀라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창백한 얼굴로 쓰러지기 직전인 태민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갔다. 그녀는 태민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대보고는 경악하며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소리치며 그의 팔을 잡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지금 병원에 가면 정보가 새어나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집스럽게 입원을 거부했다. 서희는 고집불통인 태민을 노려보며 주가 걱정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화를 냈지만 태민은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절대 병원은 안 된다고 운걸거렸다. 결국 서희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겨우 부축해 침실로 끌고 들어갔고 무거운 남자의 몸을 침대에 눕히느라 땀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태민의 젖은 옷을 벗기고 뽀송뽀송한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물수건을 가져와 불덩이 같은 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태민은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악몽이라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는데 서희는 그런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녀는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고 얼음 주머니를 대주며 틈틈이 물을 먹여 탈수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오만하던 권태민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서희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아프고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연민이 피어올랐다. 새벽녘이 되자 태민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잠시 의식을 되찾아 흐릿한 눈으로 곁에 앉아있는 서희를 바라보았다. 서희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태민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만 같았다. 태민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고 서희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괜찮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왜 병원에 안 보내고 고생을 사서 해? 태민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진솔했다. 서희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태민의 땀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겨주었고 계약서에 병간호 조항은 없었지만 사람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며 짐짓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태민은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웃으며 빚쟁이 주제에 건방지다는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눈빛은 고마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희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끓여둔 죽을 가져와 태민에게 먹여주었는데 태민은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자 기운이 좀 나는지 태민의 안색이 한결 편안해졌고 그는 다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희는 잠든 태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가 깨지 않게 조심하며 침대 옆 협탁의 조명을 낮추고 소파에 몸을 구부리고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뜬 태민은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는데 침대 옆 소파에서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는 서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담요도 없이 쪽잠을 자고 있었고 피곤에 지친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태민에게는 그 모습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이불을 가져다가 서희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잠시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잠든 얼굴을 관찰했다. 그녀의 속눈썹은 길었고 앙다문 입술은 고집스러워 보였지만 자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이 순진한 소녀 같았다. 태민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다 멈칫했고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자책하며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이 낯선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서희가 웅얼거리며 눈을 떴고 바로 눈앞에 있는 태민과 시선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어서. 몸은 좀 어떠세요? 서희가 당황하며 횡설수설하자 태민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덕분에 죽다 살았다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서희에게 오늘은 회사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말하려 했지만 쑥스러움 때문인지 말이 헛나와 버렸다. 오늘 일정이 없으면 나랑 같이 나갈 때가 있어. 서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태민은 대답을 회피하며 욕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며 태민은 거울 속의 자신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설렘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희를 단순한 계약 상대로만 볼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부와 맞서 싸우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희는 태민이 덮어준 이불을 끌어안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방금 전 태민의 눈빛에서 느꼈던 따스함이 착각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녀 역시 지난밤 아픈 태민을 간호하며 그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상처투성이인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위치 차이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고 헛된 기대는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후가 되어 태민이 서희를 데리고 간 곳은 명품관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한 추모 공원이었다. 그곳은 태민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고 태민이 가족 이외의 사람을 데려온 것은 서희가 처음이었다. 태민은 부모님의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서희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기계처럼 자라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서희는 말없이 다가가 태민의 옆에 섰고 위로의 말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태민은 놀란 눈으로 서희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계약으로 묶인 가짜 부부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진실한 공감과 위로가 오갔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추모 공원을 내려오는 길, 태민은 서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앞으로 집에서는 연기하지 마. 그냥 강서희 너대로 있어. 나도 권태민으로 있을 테니까. 그의 말은 계약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보자는 선언과도 같았고 서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민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유채연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였고 그녀가 서희의 과거 채무 기록과 사채업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확보하여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옆자리에 앉은 서희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했다. 태민은 전화를 끊고 서희를 바라보며 꽉 잡아. 이제부터 진짜 폭풍이 몰아칠 거야. 하지만 내가 널 보호할 거니까. 나만 믿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전장의 장수처럼 매섭게 변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서희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희는 두려움 속에서도 태민의 손을 꽉 쥐며 어떤 시련이 와도 그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지만 글로벌 K그룹의 펜트하우스와 본사 사옥에는 태풍보다 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서희가 눈을 비비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든 순간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속보 알림들이 그녀의 잠을 순식간에 달아나게 만들었다. 단독, 글로벌 K, 권태민 상무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억대 빚쟁이. 충격. 마이바흐 사고는 계획된 범죄 강모 씨의 치밀한 재벌가 입성기. 특종. 유흥업소 출신 의혹까지. 예비 사모님의 충격적 과거. 자극적이다 못해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고 서희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을 클릭하자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서희임이 분명한 배달 아르바이트 시절의 사진들과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당시의 녹취록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빚에 대한 세세한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의도적으로 태민의 차를 들이받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과 교묘하게 뒤섞인 거짓 제보들이 익명의 관계자라는 이름을 빌려 사실인 양 보도되고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서희를 꽃뱀, 사기꾼, 기생충이라 부르는 악플러들의 저주 섞인 비난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서희는 숨이 턱 막혀오는 공포에 질려 전화기를 침대 위로 떨어뜨렸다. 같은 시각 글로벌 K그룹 본사의 전략기획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와 주주들의 항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태민은 집무실에 앉아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태블릿 화면 속의 기사들을 넘겨보고 있었지만, 꽉 쥐어진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개장과 동시에 그룹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태민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유채영이 있음을 직감했고, 그녀가 단순히 서희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그룹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자신을 흔들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무님,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태민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서실장에게는 언론 대응팀을 총동원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잠시 노려보다가 서희가 혼자 있을 펜트하우스로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다. 지금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봤자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생각에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회장실로 향하는 대신 본가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평창동 본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냉랭했고, 거실에는 권 회장이 골프채를 쥔 채 태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이 들어서자마자 권 회장은 들고 있던 골프채로 거실 테이블을 내리쳤고, 억소리 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상판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근본 없는 계집 하나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시궁창에 처박혔어. 이게 네가 말한 비즈니스냐. 권 회장의 노성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태민은 날아오는 유리 파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서서 조부의 분노를 받아냈는데,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부 조작된 뉴스입니다. 배우가 누구인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최연기가 언론을 매수해서 벌인 일입니다. 태민이 차분하게 해명하려 하자 권 회장은 더욱 격분하여 태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대중들이 믿는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당장 그 계집 내치고 이혼 발표해 위자료를 얼마나 주든 상관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권 회장의 요구는 단호하고 잔인했는데 서희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고 태민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계산이었다. 태민은 조부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서희 씨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선택했고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회사의 위기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태민의 반항에 권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고, 태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가를 빠져나왔다. 본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태민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유채영의 붉은 스포츠카였는데, 그녀는 차 창문을 내리고 선글라스를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빠, 뉴스 봤어?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는 오빠 인생의 오점이 될 거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우리 아빠 설득해서 기사 다 내리고 주가도 방어해 줄게. 채영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지만 태민에게는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역겹게 느껴졌다. 태민은 채영의 차문을 거칠게 발로 차버리며 그녀의 멱살을 잡을 듯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잘 들어, 유채영. 네가 건드린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가족이야. 이번 일로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난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태민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채영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두고 보자고. 그 사랑 노름이 언제까지 가는지 라며 엑셀을 밟아 사라졌다. 태민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불 꺼진 무덤처럼 고요했고 서희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찢어진 신문 조각들과 꺼진 핸드폰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숨을 쉴 때마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민이 다가가자 서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입술이 그녀가 하루 종일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왔어요. 회사. 괜찮아요, 나 때문에. 다 엉망이 됐죠. 서희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태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태민은 말없이 재킷을 벗어 던지고 서희의 옆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내 잘못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태민이 위로하려 했지만 서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 사실이잖아요. 빚쟁이인 것도 맞고 배달하다가 사고 낸 것도 맞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나는 당신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에요. 서희는 흐느끼며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둔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쓴 이혼 합의서였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거 수리하고 발표해요. 제가 사기친 거라고 하고 당신은 피해자라고 해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요. 태민은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고는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고 서희는 놀란 눈으로 태민을 쳐다보았다. 태민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공중에 흩뿌리며 서희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누구 마음대로 도망가. 내가 언제 너 보고 희생하라고 했어. 넌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하지만 이러다가는 당신이 회장님 눈밖에 나고 그룹에서도 쫓겨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여자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서희가 절규하듯 외치자 태민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아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뜨거웠으며 서희의 몸부림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너를 잃는 거야. 회장직 그룹 그딴 건 다시 쓰면 돼. 하지만 널 비겁하게 버리고 얻은 권력 따위는 필요 없어. 태민의 고백은 서희의 가슴에 벼락처럼 꽂혔고 그녀는 태민의 품 안에서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서희의 눈에서 멈췄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태민은 서희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 거야. 거기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네가 나를 꼬드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협박해서 결혼한 거라고. 그리고 유채영이 꾸민 짓까지 전부 까발릴 거야. 서희는 태민의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말릴 수 없었다. 무서워할 거 없어.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태민은 서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세상이 그들을 향해 더 큰 돌을 던질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고 서희에게도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을 입도록 권했다. 펜트하우스 앞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진를 치고 있었고 그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차에 올라탄 태민은 서희의 손을 꽉 잡으며 준비됐어 라고 물었다. 서희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함께라면. 차량은 기자회견장이 마련된 호텔로 향했고 태민의 비서실장은 실시간으로 기사 반응과 주주들의 동향을 보고했다.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고 이사회에서는 태민의 해임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태민은 동요하지 않고 태블릿으로 기자회견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는 기존에 홍보팀에서 작성해준 감성 호소형 원고를 삭제하고 자신이 직접 쓴 팩트 중심의 반박문을 띄웠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강서희 씨, 빚 갚으려고 결혼하신 겁니까? 권 상무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룹 차원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지만 쏟아지는 질문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두 사람을 찔러댔다. 태민은 서희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단상 위로 올라갔다. 단상에 선 태민은 마이크를 잡고 회견장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해 있었고 그 너머에는 분노한 대중들과 그를 끌어내리려는 적들이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옆에 서 있는 서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K그룹 전무 권태민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아내 강서희 씨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며 권 회장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태민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지만 태민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우선 한간에 떠도는 계획된 사고와 꽃뱀 논란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날의 사고는 전적으로 제 과실이었으며 결혼을 제안하고 강요한 것은 강서희 씨가 아니라 바로 저 권태민이었습니다. 태민의 폭탄 발언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보를 타전하기 바빴다. 태민의 폭탄 선언은 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뇌리를 강타했고 쉴 새 없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마저 순간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방금 들은 말이 재벌 3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인지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생중계되고 있던 포털 사이트의 댓글창은 폭발적인 속도로 갱신되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태민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고 그의 옆에 서 있던 서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백에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모서리를 꽉 붙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태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비윤리적인 협박범으로 깎아내리는 선택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강서희 씨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었고 저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녀의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욕해야 할 대상은 돈을 보고 달려든 꽃뱀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사려 했던 저 권태민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있게 회견장에 울려 퍼졌고 그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서희가 갚아야 했던 사채 내역과 태민이 법무팀을 통해 강제로 작성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서의 일부 조항들이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화살이 서희가 아닌 태민을 향해 쏟아졌다. 그렇다면 사실상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룹 윤리 경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격적인 질문들이 태민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서희에게 씌워진 가해자 프레임을 완벽하게 벗겨내고 그녀를 권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태민의 방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이번 루머 유포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추적한 사이버 수사대의 결과 보고서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대포폰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고 그룹의 주가를 조작하려 한 배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배후에 대해 민영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태민이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그 배후가 경쟁 관계에 있던 유체 연김을 짐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기자회견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태민은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희를 데리고 단상을 내려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나가는 동안 태민은 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아 그녀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고 서희는 그의 품에 안겨 억눌려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태민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호텔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태민은 긴장이 풀린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서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왜 바보같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따져 물었다. 태민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서희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말했잖아. 내 방식대로 해결한다고. 널 꽃뱀으로 만드는 것보다 내가 나쁜 놈 되는 게 훨씬 수습하기 쉬워. 난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하지만 서희는 그 말이 태민의 허세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인터넷에서는 태민에 대한 비난 여론과 동정 여론이 뒤섞여 전쟁터가 되어 있었고 그룹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태민의 곁에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암담함을 느꼈다. 차가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동안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마음속으로 독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를 떠나야만 그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신의 집 거실에서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유채영은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화면에 던져버렸다. TV 액정이 깨지며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태민이 그 천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바닥에 내던졌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유발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녀의 아버지인 유 회장이 들어왔고 짝소리와 함께 채영의 고개가 돌아갔다. 내년이 기어이 내 회사까지 말아먹을 작정이냐. 태민이가 공개한 IP 주소가 우리 홍보팀인 게 다 드러났어. 검찰 조사가 들어오면 우린 끝장이다. 유 회장은 씩씩거리며 채영에게 당장 프랑스로 떠나라고 소리쳤고 모든 직책에서 해임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채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 화려했던 그녀의 복수극은
자신의 파멸만을 불러온 채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오열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태미는 쏟아지는 주주들의 전화와 임원들의 보고를 처리하느라 서재에 틀어박혀야 했고, 서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옷장에서 꺼낸 여행 가방에 처음 이곳에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옷가지들만을 챙겨 넣었다. 태민이 사준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은 손도 대지 않았고,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반지와 태민에게 쓴 짧은 편지만을 남겨두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졌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다. 서희는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는데, 서재에서는 태민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영권 박탈하시려면 하세요. 전 서희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태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부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서희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현관문을 향해 발소리를 죽여 걸어갔다. 하지만 서희가 현관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를 가는 거지, 강서희? 태민은 통화를 끝내고 나오다 도망치려는 서희를 발견했고, 그의 눈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서희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계약은 끝났으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희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고, 그녀의 어깨를 잡아 자신을 보게 돌려 세웠다. 내가 오늘 전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게 고작 너를 이렇게 보내주려고 한 쇼였다고 생각해. 넌 내가 우스워. 태민의 목소리는 격정적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의 숨결이 서희의 얼굴에 닿을 만큼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웠다. 서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태민에게 오점일 뿐이라고, 내가 없어져야 당신이 다시 완벽한 권태민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소리쳤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당신이 가진 그 많은 걸 포기해요. 나는 빚쟁이에 가진 것도 없고 당신 인생에 짐만 될 뿐이라고요. 제발 나를 놔줘요. 부탁이에요. 서희의 절규는 태민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태민은 서희를 와락 끌어안으며 그녀의 등을 부서질 듯 꽉 껴안았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네가 없으면 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돈, 명예, 그룹, 네가 없는 그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나의 완벽함이야. 강서희. 태민의 고백은 서희의 귓가에 뜨겁게 스며들었고, 그녀의 몸부림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태민은 서희의 얼굴을 감싸쥐고 젖은 눈동자를 깊이 응시하며, 다시는 도망가지 말라고, 네가 갈 곳은 오직 내 옆자리뿐이라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우리가 시작한 건 가짜였을지 몰라도 지금 내 마음은 진짜야. 계약서는 찢어버린 지 오래야. 이제 우리 진짜 부부로 시작하자. 서희는 태민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이야말로 그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눈물 젖은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햇살은 두 사람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태민은 서희를 다시 품에 안으며,
내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둘이서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태민의 기자회견이 여론을 반전시켰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대중들은 재벌의 뻔한 갑질이 아닌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치부를 드러낸 태민의 로맨티시스트적인 면모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직진남, 사랑꾼 재벌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태민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고, 오히려 글로벌 K그룹의 기업 이미지까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반면 유채영과 유 회장의 기업은 불매 운동의 타겟이 되어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통쾌한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태민과 서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태민은 서희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이제 진짜 전쟁은 끝났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거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를 설득해야 하고 이사회를 진정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서희가 재벌가 며느리로서 겪어야 할 시련들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꽉 잡으며 당신이 옆에 있다면 어떤 지옥이라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밤이 깊어가고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태민은 서희를 안아 침실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계약 조건에 묶인 타인이 아닌 서로를 갈망하는 연인으로서 첫날 밤을 맞이했다. 그 밤은 그들에게 있어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고 펜트하우스의 침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지난밤에 격정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두 사람의 이불 위로 내려앉았다. 서희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고 있는 태민의 팔을 느꼈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에 안도감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더 이상 남의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한 연극이 필요 없는 온전한 자신의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태민이 부스스 눈을 뜨며 잠긴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라고 속삭이자 서희는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달콤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 요란하게 울리는 태민의 개인 휴대폰 벨소리에 의해 깨지고 말았는데 발신자는 예상대로 본가의 비서실장이었다. 권 회장의 호출이었고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태민은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서희의 손을 잡으며 이제 마지막 관문이야. 겁먹지 마. 어제 기자회견보다 더 떨릴 일은 없을 테니까. 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민이 골라준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원피스로 갈아입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의 주눅든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했다. 평창동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민은 서희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릴 정도로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조부와의 협상을 위한 치밀한 계산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민은 어제 기자회견 이후 급반등한 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긍정적인 여론 분석 보고서를 챙겼는데 이것이 권 회장의 꽉 막힌 마음을 뚫을 유일한 무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설 때까지 집안의 고용인들은 전과 달리 서희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잠깐 스쳐갈 손님이 아닌 이 집안의 진짜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권 회장은 서재의 앤티크 의자에 앉아 난을 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들어와 인사를 해도 붓을 멈추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며 무거운 위압감을 조성했다. 먹물이 화선지에 번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태민의 옆에 꼿꼿이 서서 기다렸다. 한참 후 권 회장은 붓을 탁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희를 관통하듯 훑고 지나갔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나니 속이 시원하냐 내 평생 우리 가문이 이렇게 저급한 가십거리에 오르내리는 꼴은 처음 본다. 태민은 조부의 질책에 주눅들지 않고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십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회장님. 어제 기자회견 이후 그룹의 이미지는 소통하는 기업, 인간적인 오너로 바뀌었고 주가는 전일 대비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채영 집안과의 정략 결혼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지금 우리가 얻은 대중의 신뢰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태민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권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데이터를 훑어보았지만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에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권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태민에게서 서희에게로 옮겼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다. 경영은 그렇다 치고 이 아이는 어쩔 셈이냐 빚쟁이에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아이를 글로벌 K의 안주인 자리에 앉히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다. 그것은 예상했던 반대였지만 서희는 태민이 나서기 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권 회장과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행동은 굴복이 아닌 어른에 대한 예의와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가장 낮은 자세였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으며 태민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태민 씨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민 씨가 힘들 때 곁에서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권 회장의 얼어붙은 마음을 두드렸다. 그녀는 이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태민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태민은 무릎 꿇은 서희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조부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다.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경영권 포기하고 나가서 살겠습니다. 서희 없는 저는 껍데기일 뿐이니까요. 이 사람을 받아주시는 게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평생 조부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왔던 모범생 손자의 충격적인 반항에 권 회장은 기가 막힌 듯 혀를 찼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태민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진짜 사내가 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긴 침묵 끝에 권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문 쪽을 가리키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축가행령을 내렸다. 시끄럽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단 1년이다. 1년 안에 네가 이 녀석 옆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그때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라. 그것은 사실상의 조건부 승낙이었고 쫓겨나기 전에 유학이든 공부든 시작하라는 우회적인 지원 약속이기도 했다. 태민과 서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권 회장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다. 서재를 나온 두 사람은 마침내 큰 산을 넘었다는 해방감에 서로를 껴안고 빙글빙글 돌았고 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저택을 빠져나오는 길, 태민은 서희에게 이제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고 서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우리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요 라고 대답했다. 태민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뜻에 따라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났던 강남의 그 교차로로 향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과 달리 대낮의 교차로는
활기차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고, 두 사람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다. 서희는 감회가 새로운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이바흐를 들이받다니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그 사고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민은 서희의 어깨를 감싸며 나한테는 그 사고가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네가 내 차를 들이받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서류 뭉치나 끌어안고 외롭게 늙어갔겠지 라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태민이 직접 디자인을 의뢰하여 만든 심플하고 세련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계약금이 아니야. 그리고 보상금도 아니고 그냥 강서희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권태민의 마음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가짜 말고 진짜로. 태민의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서희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변에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며 사랑을 맹세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실 곳곳에는 서희가 고른 화분들과 그림들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태민의 경제서적과 서희의 전공서적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서희는 권 회장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편입하여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틈틈이 태민과 함께 자선 행사에 참석하며 그룹의 따뜻한 안주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유채영과 그녀의 집안은 주가 조작 혐의와 불매운동의 여파로 몰락하여 해외로 도피하듯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서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태민과 서희는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는데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여주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태민은 서희의 무릎을 베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난 듯 키득거렸다. 그때 기억나 수리비 대신 결혼으로 갚으라고 했을 때 내 표정 정말 볼만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미친 짓이었어. 서희는 태민의 코를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웃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미친 남자가 차 사고 냈다고 결혼하자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남는 장사였네요. 수리비도 굳고 이렇게 잘생긴 남편도 얻었으니까요. 태민은 몸을 일으켜 서희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아니, 손해본 건 나야. 나는 차 수리비보다 훨씬 더 비싼 걸 지불했잖아. 내 평생의 자유와 심장을 너한테 다 줬으니까. 라고 능글맞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고 강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처음에는 악연으로 시작되었고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강제적인 계약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은 서로에게 필요한 단 한 사람을 찾아가는 운명적인 여정이었다. 가난한 여자가 우연히 총재의 차를 들이받아 시작된 이 기막힌 이야기는 결혼으로 배상하라는 황당한 요구가 사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배상이었음을 증명하며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태민은 서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서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지는 모습 뒤로 붉게 물드는 서울의 노을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갚아야 할 빚도 지켜야 할 계약서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